이른 여름날이 됐습니다. 멀리까지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영을 하고요. 이번 달이 특히 6.25가 일어난 달이라서 이 분야에 아주 해박하신 우리 후도선 박사님 모시고 6.25에 대한 그럼 6.25에 대한 말씀을 작년에 들었었는데요. 이번에는 6.25 전쟁과 세계 역학구도 그래서 좀 폭을 넓혀서 새로운 측면에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번 우리 학술연구를 맡기신 박상근 교수님께서 오늘 바쁜 일이 계셔가지고 오늘 사회는 역사학의 우리 권위자이신 이민호 박사님께서 사회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고요. 그러면 먼저 우리 양혜수 이사장님 잠깐 인사 말씀하시고 그리고 잠깐 인사 말씀하시고 우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화창한데 밖으로 안 나가시고 여기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달 5월부터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많이 오시던 분들이 딴 데로 가시고 좀 들어오신 것 같은데 오늘 또 새로 뵙는 아주 좋은 얼굴들을 많이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오신 분들 소개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권호선 선생님이 작년에 11월 달에 한번 발표를 해주셨어요. 그거는 우리나라가 우리 스스로 독립을 하고 우리 스스로 우리나라를 찾는 게 아니라 그러고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가 독립이 됐는지 그리고 혼란스러웠던 그 시기가 과연 뭐를 얘기하는 건지 그런 관점에서 건국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6.25가 일어났을 때 우리 그 상황 자체가 어땠고 그것이 세계적으로 봤을 때 역학구도가 어떻게 될 수 있을 건가. 그래서 또 새로운 작들 6.25 얘기는 많이 우리가 여기 바쁘신 분들 꽤 있어 보시고 저도 해방도 겪었고 6.25도 겪었고 다 겪었는데 사실은 뭘 모르면서 겪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다시 한번 듣는 것도 참 좋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허도선 선생님 모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한국공연예술원 강사직을 맡고 있는 김인원입니다. 일이 나왔어야 되는데 최근 한 보달 동안 다른 일에 얽혀가지고 나오질 못했는데 오늘 사역을 하는 명목으로 오늘 이렇게 나서게 하셨는데 오늘 허도선 선생님께서 식사하셨으니까 제가 또 듣고 올 점이 많아서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히 오늘 진행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허도선 선생님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특강은 지금으로부터 한 1시간 내지 20분 정도 진행을 하기로 하고요. 보고 마친 다음에 상정석에 계신 분들로부터 질문을 하는 시간으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허도선 선생님을 간략히 소개해드리면 일단 저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한국 전쟁이라든지 한국 현대사에 관해서 많이 듣고 읽어보는 기회가 있는데 굉장히 특별한 경험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한국 현대사에 관해서 여러 저술도 남기시고 전쟁사에 관한 저술도 참 많이 남기셨습니다. 가령 번역서와 저서 중에 명장 메가더라든지 세기의 지장 말슈타인, 롬멜 장군의 전차군단, 2차 대전과 관련된 주제들이 많죠. 그런가 하면은 한국사와 관련해서는 건국의 원은 낭산 신진현 선생, 아주 정명하신 분이죠. 또 해공 신익기 선생이라든지 한국의 어머니 이태영 변호사,
이런 분들에 대한 저서가 있는데 이러한 저서는 지금도 알라딘이나 예수 20서 같은 데 가보면은 그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선생님은 사실 연세가 우리 이사장님보다 한점 선배이신 것 같아요. 대단히 건강하시고 매일매일 등산을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건강하십니다. 저희가 모시고서 저희 앞에서 모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 2시간 한 자리에 앉아서 꼼짝을 하시고 열변을 하십니다. 이런 정도로 건강하신데 저희들 크게 본받아야 될 점 같습니다. 그리고 세계 선정사에 대해서 굉장히 되계신데 우리 한국전쟁 관련해서는 또 환시험을 많이 하시고 또 그 관심이 많으셔서 후학들에게 들려드리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번에 홍은표 선생님 우리 서양 음악 소개되면서 우리 성악 가곡 이쪽에 발전사를 소개해 주셨는데 어느 분야든지 들어보면은 대가분들이 얘기를 하신 거 들으면은 각 분야 사람들이 다 귀담아 듣고 많이 배울 수 있는 이런 내용입니다. 아주 지난번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근현대사를 이야기 듣는 것 같아요. 음악 예술 쪽을 들으면서 근현대사를 접할 수 있는. 아마 오늘도 일반인들 학계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있는 학자들 여러 명들이 있지만 오늘 홍어도 선생님께서는 아주 일찍 10대에 6.25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때 우연한 이런 특별한 그 계기로 경험을 하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다 또 직접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셨기 때문에 아마 오늘 굉장히 귀중한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허도나 선생님 좀 박수. 날씨가 아주 더웠고 공사 담당하신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연설할 때는 고당 기념사 앞에나 여기 정대사님이 주관했던 외교협회고 그런 데서 보통 이승만 대통령 연구회 그런 데서 보통 내가 2시간이나 2시간 30분 연설해요. 그런데 오늘은 1시간을 20분에 끝내달라고 해서 그래서 유인물을 안 만드는데 유인물면서 이거 한국전쟁을 안 하고 건국을 하게 되면은 그걸 자세히 배우고 이거 이제 주말 강의한 식으로 하여튼 그런 유인물을 작성했으니까 30분 안에 빨리 할 수 있지. 그래서 하여튼 볼 수 있으니까 빨리 할게요. 고당 조만식 선생 만나던 조영수 씨가 지금 우리가 우리나라 그 고종 황제하고 일본의 명치 천황이 정권 잡은 해가 한 2년 차이밖에 안 돼요. 거의 비슷한 시기에 잡았는데 일본은 서양의 발전된 걸 빨리 받아들여서 강대국이 되고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됐지요. 그 옛날 그 개화성학자 서재필 박사가 일본 당원 최연소 장원국제고 일본 도야마 육군사관학교 나와가지고 고종황제 앞에 가서 우리도 빨리 육군은 독일식으로 사관학교 만들고 영국은 해군은 영국의 해군사관학교 그렇게 만들어서 빨리 발전해야 했더니 고종황제가 좋다고 해서 해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수구 세력과 외척들이 반대해서 무산되고 말았지요.
그 다음에 서재필 박사가 만 21살에 갑신정변의 최연소자가 돼서 포탈까지 일으켰는데 이것도 이제 외척들하고 수구 세력하고 경기감사 심사문인가 방해를 해서 또 무산되고 말았어요. 서재필 박사가 또 미국 유학을 해서 10년 만에 돌아와서 나라를 구축해 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또 외척들하고 수구 세력하고 러시아 공사 이범진이가 저 서재필이 저자가 역적지어를 만든다고 해서 모함을 하고 그래가지고 또 무산돼서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또 이제 일본이 이제 뭐 강제 한일합방 체결하고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재미 들려가지고 만주사변이 그리고 중일전쟁하고 나중에는 1941년 12월 7일 미국의 주력 함대가 모여있는 하와이 진주만 비롯해서 전쟁을 일으켰지요. 그때 2차 대전 전쟁을 반대했던 일본 사람으로서 전에도 얘기했지만 야마모토 이소노부 산본 56이라는 일본 해군 제독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일본 해군사관학교 해군대학을 1등으로 나오고 미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주미대사관 무관을 해서 미국 생활을 10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1938년 해군 차관했을 때 일본하고 미국하고 전쟁한 걸 극력 반대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났더니 그 사람을 해치다 보니까 해군의 군령부장이 저 전방으로 보내고 그랬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사람이 연합함대 사령장관을 맡아가지고 했는데 그때도 일본 천황 앞에서 이건 미국은 일본의 비행기가 몇 대면 들고 그 자동차가 몇 대면 들고 막대한 공업 생산력이 있고 메가더나 킹제독이고 니미츠대독 어떤 뛰어난 장군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반격해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와이의 미군의 일본 미군의 주력 함대를 공격하면 2, 3년 동안은 태평양을 마음대로 누비는데 그 후에는 내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 예언대로 됐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제 미국이 전쟁 준비가 안 돼서 메가더가 필리핀에서 탈출해가지고 호주로 가서 뭐 천황 태평양지구 연합군사령관을 맡았고 그랬었는데 이제 미국에서 미드웨이 해전에서 역전이 돼요. 미국에서 암호를 알아내가지고 역전해서 미드웨이 해전에서 스프루언스 제독이 이제 전세를 역전시켰고 메가더가 즉시로 과달카날에서 반격하고 그래서 1944년 10월에 메가더가 필리핀에 상륙하고 이제 일본 본토를 1945년 2월 달에 일본이 오키나와에 상륙하고 해서 일본 본토를 눈앞에 뒀단 말이에요. 그러고 있는데 그때 이제 1943년에는 카이로 회담에서 자유중국의 장개석 총통이 한국을 적당한 시기에 독립하도록 해주자고 했고 그리고 이제 테헤란에서 뭐 루즈벨트가 또 전쟁에 관해서 의논을 그러고 맨 마지막에는 포츠담 회담에서 독일의 포츠담 회담에서 이제 전후 처리했는데 그 전에 1945년 2월 소련의 크리미아 반도에 있는 얄타 회담 그 얄타에서 루즈벨트가 아주 건강이 좋지 않았는데 공산주의자 스탈린이 자꾸 보채면서 못 들어달라고 해서 루즈벨트가 양보를 하고 그래서 그때 얄타 미략에서 38선이 분단되는 게 거기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동양에 대해서 그런데 그 이제 동양에 대해서 제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메가더 장군이라고 할 수 있어요. 미국의 뭐 아이젠하워 장군이나 마샬 장군이나 엑시슨 국무장관은 유럽 우선주의자들에서 동양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메가더 장군은 이제 미국 육군성하고 메가더 사령부로 왔다 갔다 하는 연락 장교단장인 리치 준장을 만나가지고 야 소련 놈들이 지금 내가 2차 대전 나기 전에 미국이 전쟁 준비가 안 돼서 소련에 그럴 때 이제 일본하고 싸울 때 참여를 하고 했더니 이 녀석들이 1941년에 그런 척도 안 했다. 그러다가 우리 미군이 오키나와에 상륙하고 일본 본토 이제 수호도 눈앞에 가까워지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와서 뭐 딴소리를 한다. 그래서 이제 원자 폭탄이 떨어져서 일본이 항복한 게 확실해지니까 그제서야 이제 한국하고 소련하고는 그 한반 국경이가 가까우니까 이놈들이 쳐들어온다고 하면서 이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메가더 장군이 자서전에서
나도 몰랐던 원자폭탄 투하 사건. 근데 원자폭탄 던질 때 미국 대통령하고 육군 참모총장 마샬 장군만 의논하고 전선에서 나와서 싸우던 뭐 메가더 장군이나 패턴 장군한테는 연락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의 마샬 장군이 루즈벨트 대통령한테 일본 본토를 다 차지하려면 미군이 한 80만에서 100만이 죽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려면 원자탄을 던져야 된다면서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고 있었는데 루즈벨트가 1945년 4월 2일 날 뇌일열로 갑자기 쓰러져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통령이었던 트루만한테 루즈벨트 대통령 부인 엘리노아 루즈벨트 여사가 이제 당신이 알아서 그걸 처리하시오. 그래서 트루만이가 원자탄을 1945년 8월 6일 날 히로시마 군수공장에다 던졌는데 항복을 안 한단 말이에요. 한 20만 죽었는데. 그 다음에 8월 9일 날 나카사키에다 던져서 한 10만 죽었는데 그제서야 이제 항복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소련의 이제 메가더가 주일 연합군 최고사령관에서 일본에 들어갔는데 소련의 군사사절단 테레비안코 중장 이엠이 와서 일본을 연합국의 네 나라가 논아먹자. 그러니까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 해가지고 일본을 4등분 하자. 그러니까 메가더가 안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테레비안코 소련 중장이 그럼 미국하고 소련하고 둘이서 논아가자 했더니 안 된다고 해서 너희 소련 놈들은 여기 들어오면 한 발짝 들어서 잡아들이겠다고 해서 일본은 국토 분단이 안 됐지요. 그런데 이제 소련은 저 함경도고 우리나라 경계선이고 미군은 저 대만의 그 오키나와의 24군단인데 거리가 멀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군이 한반도 한국의 수도 서울을 차지하고 적당한 선에서 그러라고 해서 미 육군성의 젊은 대령이었던 콘스틸 대령 나중에 누진해서 우리나라 와서 사성장군이 돼서 유엔군 사령관이 돼요. 그리고 러스크 대령 케네디 때 미국 국무장관이었던 두 사람이 38선을 거요. 근데 38선을 거는데 그 당시 근거는 개성은 우리 남한에서 차지하고 그리고 연천, 속초, 뭐 양양 이런 거는 철원은 공산군이 차지했었는데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6.25 끝나면서 6.25 때 이제 백선엽 장군이 1군 단장하고 이경근 장군이 3군 단장, 1군 단장에서 계속 진격해서 그 양양, 속초 뭐 그런 것도 이제 우리 남한 우리 대한민국 군대가 이제 차지하고 연천, 철원도 차지하고 근데 개성은 서부전선은 미군이 맡아서 개성은 땅이 편편하니까 언제든지 탱크로 밀어붙이고 차지할 수 있다면서 개성은 미군들이 쉽게 공산군한테 내줬어요. 그리고 휴전이 됐죠.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제 미 24군단장 하리 장군이 이제 9월 달에 인천에 돌아서 이제 미군정을 선포해서 남조선 주둔군 사령관 쪼날 하지 중장 그러면서 이제 군정을 선포하고 아놀드 소장이 군정장관을 해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조선 정부독부 당국자들은 우리 국내 민족 진영에 존경받는 동아일보 사장을 지낸 호화 송진우 선생한테 정권을 맡아서 수반하라고 했는데 안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5번이나 사양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제 청년 학도들이나 지식인들한테 존경받는 낭산 김준현 선생으로 정권 맡았더니 안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다음 누가 했냐면 몽양 여운용 선생한테 정권 맡았더니 하겠다고 해서 여운용 선생이 건국준비원회 만들고 해방을 이제 9월 초순에 흉문고등학교 마당에서 이제 첫 대중연설하고 뭐 소련군이 서울역에 오는데 뭐 환영하러 간다고 해서 해방을 이제 선두주자로 나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운용 선생은 내가 잘 아는 분이에요. 나의 증조할아버지 허선 선생하고 할아버지 허달 선생이 강릉에 서당도 만들고 강릉 의숙학교 만들었을 때 여운용 선생이 거기 와서 영어 선생하면서 우리 당숙들 공부도 가르쳐주고 선대부터 세교가 있어요. 그리고 여운용 선생이 세상 떠날 때 명륜동의 경성 서비스 정문목 사장 집에서 밥 먹고 나오다 대화동 로컬에서 죽었는데 그 경성 서비스 정문목 사장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차 미제차 저것다 폈다면 8명 탈 수 있는 그 차를 가지고 있어서 그 차를 제공하고 여운용 선생은 밤낮 잔치하는 것처럼 대접하고 남로당의 박헌영이가 여운용 선생 대동집을 절반을 부셔서 여운용 선생이 명륜동의 그 경성 서비스 정문목 사장을 부지기해서 살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운용 선생하고는 아주 가까워요. 그런데
며칠 있다가 여운용 선생하고 낭산 김준현 선생하고 창덕궁 앞에 그때 이렇게 창덕궁 경찰서가 있었어요. 그 앞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여운용 선생이 오더니 낭산 김준현 선생한테 소련군이 곧 경성에 들어오고 우리가 내각을 조직할 터인데 고아 송진호 고아의 생각은 어떻소? 그랬더니 김준현 선생이 같이 안 할 겁니다. 그랬더니 여운용 선생이 그러면 낭산의 생각은 어떻소? 나도 안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여운용 선생이 좋소. 그럼 나 혼자 공산혁명으로 일로 매진하겠소. 이랬단 말이에요. 공산혁명으로 일로 매진하겠어. 이거는 우리나라 해방정계를 가정하는 중요한 척도를 되는 중요한 발언이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는 그 후에 여운용 선생이 공산주의 운동하던 정백이라는 사람이 옛날 김준현 선생 부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을 통해서 송진우라는 사람은 야심이 많고 어디서나 왕초로 돌아들고 내 말 안 듣는데 낭산 김준현 씨하고 나도 같이 이러고 싶다. 같이 이러자. 그랬더니 김준현 선생이 뭐라고 하냐면 나도 여운용 선생을 좋아하고 여운용 선생이 좋은 사람인가 아는데 악질 그 박헌영이 나 공산주의자 박헌영이나 이영이 이 두 놈들하고는 내가 하늘을 같이 하고 지낼 수 없는 놈인데 이런 놈들하고 끊으면은 내가 일해 주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여운용 씨가 내 말 안 들으니까 같이 일 안 하겠다 이렇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제 여운용 선생이 나의 아버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은 허 선생 우리 아버지가 아호가 우당 선생 내가 정권을 잡으면 허 선생을 초대 농림장관이나 뭐 국무총리로 대접하겠다 했더니 나의 아버지가 그거는 여 선생님이 정권을 잡고 난 후의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여운용 선생이 뭐라고 하냐면 공산주의는 너무 과격하고 난폭하고 민주주의는 너무 자유분방하고 무질서하고 해서 나는 그 중간 노선을 취하겠습니다. 이래서 나의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서해바다에 미소 양군이 싸우고 그러는데 미소 양대 세력이 싸우고 있는데 서해바다에서 고래 2마리가 싸우는데 새우 1마리가 쌈을 뜯어말리는 격으로 여운용 선생은 무슨 힘으로 그 중간을 취하고 그러냐고 하면서 그거 힘을 받쳐주는 세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운용 선생은 이제 미군정 때 하지 장군의 보좌관이었던 이제 그 장군이죠. 그 사람도 뭐라고 하냐면 여운용 선생은 조선의 지도자 중에서 찾아볼 수 없는 3가지 장점이 있다. 첫째, 얼굴이 잘생기고 위풍이 당당하고 풍채가 좋다. 둘째, 가마력이 뛰어나다. 셋째, 대웅변가다 그랬어요. 근데 내가 봤던 여운용 선생은 이승만 대통령을 내가 존경해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보다 여운용 선생이 더 다정다감한 분이고 인정이 많고 낭산 김준현 선생이나 뭐 조병옥 선생 이런 신익희 선생 이런 사람보다 여운용 선생이 더 스킬 그릇이 더 큰 사람이고 백범김구 선생보다 여운용 선생이 더 행동 반경이 넓고 박학사식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얘네들이 박헌영이가 전부 장난쳐서 1945년 9월 6일 날 경기여고 강당에서 조선 인민공화국을 선포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제멋대로 주석에 이승만 박사 추대하고 김구 선생이나 신익희 선생은 중국에 있고 그런데 무슨 장관자리 강로로 집어넣고 박헌영이 대선배되는 낭산 김준현 선생은 기획부장 이러면서 이놈들이 장난쳐가지고 강요임명을 제멋대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판하기를 벽보에다 써붙여서 저 자식들 벽보 내각을 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김준현 선생은 한민당 창당하기도 전에 국민대회 준비위원회 만들어서 위원장에 송진우 선생 추대하고 김준현 선생 자신은 국민대회 준비위원회 부위원장, 연장자인 서상임 씨가 부위원장, 장택상 씨는 김준현 선생보다 나이가 더 많은데 그 밑에 국민대회 준비위원회 외교부장을 맡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김준현 선생이 공산도당한테 이제 발견되는 성명서를 제일 처음에 발표해. 이 놈들이 서대필 박사나 이승만 박사가 같은 반열에 들어서서 하려고 장난치고 함부로 정부를 참칭하고 이런 자식들은 극형에 처해야 된다면서 공산당한테 첫 호문을 발표해 김준현 선생이. 그러고 나서 이제 정당들이 여러 개 있었는데 합쳐서 한민당을 만들면서 한민당의 당수는 이승만 대통령을 추대해서 비워놓고 한민당의 총무가 8명인데 송진우 선생이 수석 총무를 맡아서 사실상 이제 당수 역할을 하지요.
그리고 이제 인민공화국 얘네들은 또 이승만 박사가 명망이 있으니까 인민공화국의 주석으로 초대했는데 이승만 박사는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나는 한 정당의 지도자는 안 하고 그 일치 한 덩어리라 해서 일치 단결해야 해서 이승만 박사는 독립촉성중앙협의회를 만들어요. 독립촉성중앙협의회 만들 때는 이승만 박사가 공산당도 다 들어오라고 했단 말이에요. 공산당도 경제 서울아파의 그 경제정책 같은 거는 본받을 게 있고 과거에 공산당했지만은 과거를 반성한다고 하면 내가 다 받아주겠다고 하면서 공산당들 다 들어오라서 우익 좌익 불만파 다 받아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박헌영이고 남부군의 이영상의 얘네들이 무슨 친일파 숙제하고 들어줄 수 없는 얘기를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승만 박사 험담하니까는 이승만 박사가 1945년 12월 달에 공산당 미국에 있을 때는 이승만 박사가 공산당 놈들 나쁜 놈들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1941때는 해방돼가지고 돌아가지고 하다가 12월 달에 공산당 놈들은 병균과 같은 놈이라서 이거는 아주 박멸해야 된다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름이 이제 바뀌어요. 독립촉성중앙협의회에서 독립촉성국민회가 되고 이제 간단히 말해서 국민회에서 이제 이게 자유당의 모체가 되죠. 그래 이제 이승만 박사가 한국에 들어온 게 1945년 10월 16일 날 들어왔는데 그 미국 국무성에 보관 애저 있어 이놈이 38년 동안 간첩으로 뒀는데 이놈이 이승만 박사는 반대하고 빈센트 아시아국장 미 국무성에 보관 있는데 한 5명인데 이놈들이 영공분자나 무슨 공산분자들이에요. 그래 이승만 박사가 한국에 빨리 들어오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됐는데 다행히 미국의 이제 메가더 장군 부하인 도노반 대령이나 부펠로 준장 이런 사람들이 힘써서 이승만 박사가 미 군용기 타고 10월 16일 날에 여의도 비행장에 혼자 들어오죠. 들어와서 이승만 박사가 제일 처음에 찾은 사람이 내무장관 지낸 장석윤 씨하고 윤치영 씨를 찾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11월 23일 날에 이제 중경에 이제 김구 선생 일행들이 들어와서 서울운동장에서 대환영을 받고 12월 2일 날에 신익희 임정 제2진인 신익희 선생 일행이 fun산의 그 옥구 비행장에 내려서 왔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환영해 주는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신익희 선생이 돌아가지고 재빨리 정치 공작대하고 행정연구회를 만들어요. 국자 1호 뭐 그러면서 임시정부 내무총장 명의로 발표하고 그랬더니 김구 선생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걸 시기해서 행정연구회니 정치공작대 없애버려라. 그러니까 신익희 선생이 안 하겠다. 그래가지고 싸워서 신익희 선생이 내가 중국에 있을 때 일을 바로 하려고 그러면 꼭 있을 데 없는 짓 하면서 방해하는 일들인데 그 못된 돈을 못 고쳐서 그런다면서 이 사람들하고 결별하고 그때 이제 신익희 선생은 이승만 박사는 독립촉성중앙협의회 이제 이승만 박사가 위원장이고 신익희 선생이 부위원장이 되죠. 그리고 이제 안재홍 선생은 여운형 선생하고 건국준비원회 여운형 선생이 위원장이고 안재홍 조선일보 사장하던 안재홍 선생이 부위원장을 했는데 이제 여운형 선생님 그때 건강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입원했었는데 안재홍 씨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 무슨 어떤 멤버들을 더 많이 거기다 뭐 올려놨다 그래서 그걸로 좀 의견이 안 맞았어요. 그리고 안재홍 씨는 이거 내가 잘해보려고 했는데 이거 전부 인민공화국 선포고 이거 박헌영이 장난쳐 이거 빨갱이 집단인데 내가 이런 건국준비원회고 뭐 할 거 없다고 해서 거기 건국준비원회에서 탈퇴해요. 그래가지고 김구 선생에는 한독당 글로 가요. 근데 안재홍 선생이 한독당 의회통으로 갔는데 저 사람들이 상석에 앉아서 의논 행사를 하고 이게 뭐야 뭐 세상 물정 모르고 뭐 혼자 애국한 것처럼 저런다면서 거기서 또 결별하고 나와가지고 국민당 만들어서 국민당 당수하다가 미군정 때 민정장관을 해요. 근데 여운형 선생 아니 안재홍 선생이 미군정 때 민정장관을 때 이분이 공부도 많이 하고 7년 동안 들어갔다 나왔다 투옥 생활도 하고 그런 분인데 영어가 안 돼요. 그래서 미국 사람 세상인데 미군정의 민정장관이면 부총리급 정도 되는데 아놀드 군정장관이 총리급이면 안재홍 선생은 부총리급 정도 되는데 영어가 안 돼서 닉슨 대통령하고 듀크 대학 같이 나온 이교선이라고 상공장관 지낸 사람 그 사람이 안재홍 선생 비서로 하면서 통역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해방 정국에서 이제 처음에 미국에서 신탁 통치를 하자고 했는데 그게 이제 동아일보에 있어서 오보가 나와가지고 소련 놈들이 신탁 통치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백성들이 우리 국민들이 소련 놈들 나쁜 놈들이라고 그러고 남로당의 박헌영이가
남한을 갖다 소련의 한 연방으로 만들자고 해서 이놈들 공산당 놈들도 나쁜 놈들이라고 그러고 또 공산당들이 신탁통치 처음에 반대하다가 찬탁으로 돌아섰단 말이에요. 소련 지령을 받아서. 그래서 성균관대학 초대 총장 김창수 선생이 동아일보에다 2번씩이나 몇백만 원씩 광고를 하면서 공산도당들한테 보내는 경고장 너희놈들이 왜 이렇게 장난치는지 그 나변이 좀 뭐 얘기를 해보라 그래가지고 남노당의 박헌영이하고 이현상이 만나서 막 야단치고 논쟁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김창숙 선생도 내가 많이 만나고 우리 집에도 그 잘 아는 분인데 이런 말을 저는 김상웅이라고 있어요. 뭐 독립기념관장하고 독부 이승만에서 이승만 박사에 대해서 좋지 않게 글 쓰고 그런 사람이 얘 뭐라고 하냐면 김창숙 선생이 김구가 뭐 남북 협상을 허락하도록 뭐 길을 터주고 그랬다면서 남북 협상에 동조한 것이 얘기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남북 협상을 당시 심산 김창숙 선생은 뭐라고 하냐면 김구가 정치 노선이 똑같은 이승만이가 설득이야 그랬는데 이승만이하고 사상이 갈린 공산군자 철부지 김일성 군이 이게 설득이 되겠느냐? 남북 협상 가봐야 아무 성과 없이 돌아온다. 현실성 없다. 나 북한에 김구가 가지는데 안 간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게 사실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뭐 김창수 선생이 뭐 남북 협상 간 것처럼 그냥 거짓말을 해요. 그러면 안 돼. 역사를 똑바로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승만 박사하고 김구 선생은 정치 노선이 똑같아요. 신탁통치 반대, 자원적 반대, 미소공동의 반대 똑같았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제 그 우리 민족진영의 한 인물인 송진우 선생이 암살이 돼요. 송진우 선생은 뭐라고 했냐면 임시정부 사람들이 이 군정을 접수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지 장군이 김구 선생이 이랬더니 인천에 포로 수용소에다 감금했다가 인천으로 내쫓아버리겠다 했더니 장택상 씨하고 조병 씨가 펄쩍 뛰면서 그러면 안 된다고 하면서 이제 말리고 그랬죠. 근데 송진우 선생은 뭐라고 그러냐면 김구 선생 앞에서 학생들이 데모하고 뭐 이런 거를 갖다 지도자들이 막 뒤에서 선동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지도자라는 건 이렇게 잘 보고 있다가 유리역에 돌아갈 때 물고기를 탁 쥐어가지고 오른 방향으로 끌고 인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민주주의 해본 경험이 있는데 당분간 훈정기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또 미군정이 3년 동안 계속됐죠. 그러니까 훈정기간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을 했고 또 무슨 말 했냐면은 여러분 독립운동의 지도자들이 해외에서 오랫동안 활동했는데 30년 만에 들어오고 그러는데 한 동네에 오래 살던 사람들도 딴 데 가서 30년 살다 30년 만에 자기 고향에 돌아오면 생소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외국에서 살다 오고 그랬으니까 국내 정세에 박지가 않으니까 큰 방침, 아웃라인, 기본 방침을 고치해 주시면은 세부적인 일은 저희들이 해나가겠습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한독당 선전부장 어방석이가 저자가 저 정권에 야심이 있어서 그러면서 저런 인간들을 없애야 된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송진우 선생이 그래서 죽어요. 그런데 이제 김구 선생하고 논쟁할 때 고하는 찬탁이었더니 찬탁이 아니라 기회 소련에서 지금 무슨 얘기가 나왔는지 정확한 그게 성명서인데 그거 아직 제대로 보는 겁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송진우 선생이 이제 김구 선생 이름으로 찾아가서 밤새워서 뭐 의논을 하고 이러고 돌아왔는데 김구 선생이 그래도 본인은 송진우 선생을 살릴 생각이 있어서 고하 오늘 원서동 집에 가서 자지 말어. 딴 데 가서 한 일주일 동안 있다 와. 그러더래요. 왜 그러냐더니 이 경교장에 있는 젊은 애들이 송진우 죽여야 된다고 그러면서 그냥 그 난리들이야. 그러니까 딴 데 가서 자고 와. 그랬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그 말하냐면 김성수 선생 손아래 내부인 김용환이라고 전경련 연합회 회장하는 사람에서 그냥 만 정직했어요. 그냥 많이 그래요. 이제 송진우 선생은 내가 내 집 놔두고 잘못한 것인데 왜 딴 집에 가서 자냐. 그래가지고 경교장에서 나오다가 차가 고장 나고서 고치는데 김준현 선생은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자기 셋째 썰이가 사상검사였는데 법원에 있는 그 관사 가서 김홍석 검사 집에 거기 가서 자고 장택상 씨 딸은 애가 뭐 감기가 몹시 심해서 부인이 계속 빨리 와달라고 해서 가고 송진우 선생은 김준현 선생이나 장택상 선생한테 원서동 집에 가서 같이 자면서 밤새워서 뭐 얘기할 때 안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 미 군정의 윌리엄스 대령이 선교사 계통 아들인데 인천에서 태어나서 한국말도 잘하고 일본말도 잘하고 영어도 잘해요. 그러니까 여러 단계를 거쳐서 통역을 안 해도 돼. 이 사람이 이제 송진우 선생 찾아와서 우리나라 이제 경찰의 총수는 어떤 사람을 하느냐 했더니 중국에서 독립운동은 처음에 한민당에서 원세훈 씨를
경무부장을 만들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김준현 선생이 원세훈 씨 안 돼. 지금은 미국 사람 세상인데 영어 올 줄 알고 용기가 있는 유석 조병욱이가 해야 돼. 그래가지고 끝까지 우겨서 조병욱 씨가 미군정의 경무부장이 됐어요. 그런데 저기 신문노국에서 안기부장을 내 친구 이종찬이가 뭐라고 하냐면 장택상이가 친일파 노독수리하고 뭐 전공덕이를 갖다 경찰로 썼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니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 장택상 씨는 경찰이 아니에요. 김준현 선생이 만든 국민대회 준비위원회 외교부장을 하면서 하지 장군 통역하고 연합군 뭐 환영대회하고 뭐 그런 거 했었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경기 도경부장은 누가 했냐면 조계옥 이런 사람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생명에 위협받고 도저히 못해 먹겠어서 간뒀어요. 그래서 그게 2개월 공석으로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장택상 씨가 송진우 씨 암살되고 나서 공석으로 되었다 보니 그럼 내가 그 자리에도 맡겠다. 그래서 경기 도경부장 맡은 게 1946년 1월 13일에 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공보처장을 지낸 송진우 선생이 공보처장을 지낸 김동성 씨가 송진우 선생 집에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창랑을 경기 도경부장을 맡게 한다고 했더니 송진우 씨가 화를 내면서 얘기 사람아 창랑은 외국어도 5나라만 정도고 라틴어, 히브리어, 영어, 독일어 뭐 외국어도 그렇게 잘하는데 외무장관을 이제 국무총리를 해야지 그까지 그 경기 도경부장을 맡았으면 되느냐 이랬더니 공보처장한테 김동성 씨가 그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죠. 나라가 이렇게 혼란한데 질서 잡아야 되고 지금 군대가 없어요. 군대가 경찰 도와주는 보조기관이에요. 이 경기 도경부장이 지금 검찰이 힘이 없고 경찰이 그 경찰하고 청년단체가 중요합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 말이 맞아요. 그때 김동성 씨가 장택상 씨를 경기 도경부장 맡으라고 했을 때 송진우 씨가 그렇게 하자고 했으면 송진우 씨가 암살이 안 돼요. 그때 이제 서울의 경기 도경부장은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시 경찰국장 겸 경기도 경찰국장인데 서울시에 경찰서가 11개가 있고 경기도에 15개가 있거든요. 그게 큰 힘을 발휘했어요. 그걸 했으면 장택상 씨가 초대 경기 도경부장을 맡았으면 송진우 씨 철저하게 경호를 해서 암살이 안 됐죠. 역사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제 잘 나가다가 이승만 박사는 이제 처음에 미군정 하지 장군이 아주 잘 대접하고 이랬었는데 어디서부터 사이가 좋아지냐면 이승만 박사하고 하지 장군하고 사이가 나빠지는 게 1946년 5월부터 1947년 8월까지 아주 이제 하지 장군 미 군정이나 미 국무성 방침이 이승만인을 도태시켜버리고 김규식 씨를 인물로 만들려고 해요. 그래 민주의원 의장인 이승만 박사 그만두게 하고 새로 입법위원 만들어서 입법위원장 김규식 박사 해가지고 삼청동에 김규식 박사 집에는 그냥 인손님들이 찾아가서 인산인해를 이루고 그래요. 근데 도남동에 그러고 나서 하지 장군 이 패들이 이승만 박사 도남장 집 감금하고 전화상 끊고 아무도 못 만나게 하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도남장 주인 장진섭 씨가 이승만 박사들은 도남장 집에서 나가달래요. 그래서 이기붕이 이승만 박사 비서든 이기붕이는 버스값이 없어서 부가여동에서 도남정까지 걸어오고 그런 일도 있다고 했다가 그런 지경이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미 군정이나 하여튼 미군 방침이 이승만 박사가 좌우합작 반대 미소공단에 반대 보이고 하니까는 우리 미군정 방침에 반대했다고 그렇게 탄압을 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승만 박사가 이제 내가더 장군한테 호소했더니 내가더 장군이 하지 장군 야단치면서 자네 직책이나 자네 목적이 그게 아니지 왜 그 한국의 유명한 지도자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가지고 이승만 박사가 메가더 미국을 가려고 하는데 하지 장군이 방해를 해요. 그래서 메가더 장군이 보내준 그 비행기를 가지고 미국을 가요. 그래서 미국을 전역을 다니면서 하지 장군 비난하고 다녀요. 그때 하지 장군이 국내에 못 들어오니까 또 메가더 장군이 보내준 그 비행기 가지고 일본 동경의 메가더 사령부로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제 이승만 박사가 노련해서 하지 장군을 갖다가 일본 동경의 메가더 장군인데 오라고 해서 메가더 장군이 하지 장군을 중지해요. 그러지 말라고. 그때 하지가 방해를 하는데 또 메가더 장군 비행기 가지고 남경에 있는 장계석 총통이 있는데 글로 가요. 그러니까 하지 장군이 또 못 들어오게 방해하니까는 장계석 총통의 전용 비행기 자가호를 타고 이승만 박사가 한국에 들어와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됐는데 세계 정세가
이제 트루만 독트린 발표하고 나서 세계 정세가 이승만 박사한테 유리하게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미 국무장관 마샬 장군이 뭐 해보는 거, 뭐 신탁 통치하는 거 그것도 안 되고 좌우 압착도 안 되고 미소 공동회의 1차 그것도 실패해 보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미소 공동회의 1차 실패하니까 지방 돌아다니다가 전라도 정읍에서 가능한 지역에 정부를 만들자 그런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서울의 종로구 그 명륜동 해화동에는 우리나라 지식인들, 신흥 부자들, 뭐 만석군 부자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랬을 때 종로 지역에서 대표적인 지식인으로 나의 아버지 우당 선생하고 국무총리 되는 운석 장면 선생을 청년단체에서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단독 정보제인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나의 아버지가 대한청년단 단장이에요. 뭐라고 했냐면 야 이승만 박사도 물론 남북한을 합한 그 대통령을 하고 싶지 남한만의 대통령을 하고 싶은 게 아니었다. 두 형제가 있는데 두 형제가 둘 다 잘 살면 다 좋은데 그렇지 않았을 때 형이고 동생 다 가난하게 사는 것보다는 형이라도 아주 잘 살면은 동생이 의지가 되고 힘이 된다. 그러니까는 상황이 이러니까는 유엔 감시하에 이제 단독 정부를 만들자고 그런 거다. 그게 그런 얘기다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다음에 운석 장면 선생님 말씀해 주셨더니 장면 선생이 나도 허 선생님하고 얘기가 똑같습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김구 선생이 그거는 잘 나가다가 어디서 그렇게 됐냐면은 설산 장독수 암살 사건 그때부터 사이전엔 사이가 좋았는데 이승만 박사하고 김구 선생 거기서부터 벌어져요. 김구 선생이 내가 장독수 암살 사건의 증인으로 미 군정에 몰려갔는데 창피하니까 우남 형님이 이 하지 장군한테 말해서 나 거기 안 가게 해주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승만 박사가 하지가 내가 말해도 안 들고 내가 도남장에 감금돼 있고 연금돼 있고 전화선 끊고 내 말 안 듣는데 내 말 들어줄 사람이 아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김구 선생이 이승만 박사한테 나 돈이 필요한데 돈을 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이승만 박사 그때 대통령이 아니야. 돈이 없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한독당하고 한민당하고 무슨 행사장에 있는데 한민당이 상석에 앉는다고 때 한독당도 상석에 앉게 그래서 그건 좋다고 한독당 사람들이 앞에 앉고 상석에 앉고 좋다고 그건 그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설산 장독수는 누가 죽였냐면 한독당 동원부장이고 중앙위원인 김구 선생 직속부하인 김석황이가 국민학교 선생하고 연희전문학교로 국민학교 선생하는 평안도 청년 대의범이었고 전라도 출신의 현직 경찰이었던 박광욱이 사가지고 장독수 집이 고려대학교 옆에 제2기동인데 1947년 12월 2일날 장독수 씨가 저녁들이라고 그럴 때 그냥 찾아가서 죽였답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여운용 선생은 누가 죽였냐? 여운용 선생은 김두한이가 우리 세력에서 죽였다고 해서 그 당시는 여운용 선생은 뭐 이승만이나 장택상이 김두한이가 죽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김두한이는 그때 자표가 있어서 자유로운 몸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장택상 씨한테 나중에 야단을 했어요. 여운용 선생 죽인 세력은 또 백이사라고 그 해방 후에 김일성의 행사 때 폭탄 던지고 내려오고 그런 단체 있거든요. 염동진이라는 사람이 설린 상황인데 그 사람 그런 게 통해서 이제 했다고 봐요. 그런데 거기 김인성이라는 놈이 나는데 김인성, 김홍성, 김용성의 3명인데 걔네들이 송진우 선생 암살건 거기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운용 선생 동생 여운용 씨가 우리 형님 죽인 세력은 한민당의 송진우 선생 죽인 세력하고 똑같은 놈이었다 이런 말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이제 펜실바니아 대학교에서 이정식 교수가 여운용 선생 평전을 썼는데 북한에 가서 여운용 선생 딸 여연구를 만나서 내가 여운용 선생 책을 쓰는데 여운용 선생 저격한 세력이 어떤 놈들이라고 생각하냐 했더니 여운용 선생 딸 여연구는 그때 살아있는데 뭐라고 하면 나의 아버지를 저격한 세력은 이승만 박사 세력이 아니고 종파분자의 소행으로 생각하고 종파분자가 공산당과 공산당의 싸우면서 남로당의 박헌영이 패배했다고 그 사람은 또 그런 말을 했다고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백범김구 선생은 누가 죽였느냐? 그거는 이제 백범김구 선생이 이승만 박사 하는데 그 남북 협상하지 말고 이승만 박사 협력해서 뭐 부통령을 지내고 뭐 야당 당수하고 지내면은 참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은데 이제 저 이북의 서북 청년단 계통 뭐 홍정만이 이쪽 애들 뭐 안두인이 이쪽 애들인데 그건 참모총장 최병덕이는 알았을 거다 그런 생각이 돼요. 그런데 어떤 애들이 저번에 텔레비전에서
특무대장 김창룡이가 무슨 여우 김구 선생 죽이는데 뭐 앞잡이 같이 얘기하면서 여기 김창룡이 무덤인데 저기 몇 메터 떨어지는데 뭐 김구 선생 큰아들 무덤하고 800m 떨어지는데 이게 안 된다고 이런 소리였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때는 김창룡이는 이승만 박사 만난 적도 없고 그렇게 힘을 발휘하고 그런 사람도 아니고 포천의 그 정보부대 소령으로 뭐 있고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근데 내가 내무장관을 지낸 장석윤 선생님이 강직한 분인데 미국에서 이승만 박사하고 25년을 같이 지냈어요. 101살까지 살았는데 내가 질문을 했다는데 일산에 그 셋째 딸님 집에 살아서 얘 뭐라고 그러냐면 장석윤 선생님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뭐 이승만 박사가 김구 선생 죽였다고 있다고 소개하는 문제 있고 시중에 그따고 책도 있는데 그거 장석윤 선생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이승만이가 김구 선생하고는 친형제처럼 친하고 중국에서나 해방을 그렇게 치는데 자기가 정권 잡겠다고 김구 선생 죽이고 그러면 소인배밖에 안 되게 내가 그런 이승만이 그런 사람을 오랫동안 따라다녔겠냐면서 이승만이는 인재한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이승만 박사 도와주던 미국에서 독립운동하던 최신 장관하던 장기영 씨나 유엔 대사든 임병주 씨도 이승만 대통령 어떤 분이 그러면 인자한 분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또 진보당당수 조봉암이 어떻게 된 거냐? 조봉암 씨는 이제 해방을 남로당이고 박헌영이고 해계문이 싸우면서 안 돼가지고 하여튼 이제 돌아섰단 말이에요. 그래 우리나라 초대 농림부 장관도 하고 뭐 국회부의장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조봉암이 이 사람이 이제 그 간첩행위도 그렇게 됐는데 그때 이제 양명상이고 뭐 하는데 그때 조봉암이가 그 돈을 받을 생각이 없어서 이랬다는 거예요. 국회부의장은 윤길주 씨가 그래요. 내가 왜 이런 돈을 받아? 이건 나중에 문제가 안 되겠어. 뜨악하게 생각하면서 안 받으라들더래. 그때 윤길주가 82살에. 그런데 조봉암이가 그 돈을 안 받으라들더래. 그런데 윤길주가 26세 강진군수원 재산인데 공산당 돈 아니야? 그거보다 더운 거라도 받아야 됩니다. 야당의 조병욱이 장면이는 맘 놓고 선거운동하지만 우리는 선거 끝나면 다 죽습니다. 이거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봉암이 지지하는 사람 뭐 김다로라는 변호사, 뭐 부산의 의사든 박기출 씨, 윤기출 씨 많아요. 그 사람들이 뭐라면 윤기출하고 싸워야 돼. 네가 자식아 죽산 선생이 그거 안 받겠는데 받으라고 해서 죽산 선생 죽게 만들었다고 막 싸우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대판결을 하는데 봤는데 그때 대법관이 주심 재판장이 김갑수 대법관이고 주심 심판관이 김세환 대법관이 이 두 사람들이 일본식 교육받았지만 강직한 사람들이에요. 그 자유당 때 국회부의장하는 이재학 씨가 대법원에 야당 대법관이 있어서 우리 정치 못 해먹겠다고 하는데 그 강직한 김갑수 대법관을 두고 온 소리예요. 그리고 김세환 대법관은 세계 일주 무전여행은 김찬삼이 아버지거든요. 그 사람도 강직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양반들은 판결하니까 엄연히 이거 사형 판결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조봉암한테 그때 재판할 때 일조각 사장 한만현씨 고려대학교 총장을 유진호 씨 맞서요. 나하고 재판한 거 봤단 말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재판장 김갑수 재판장이 조봉암 씨한테 이거는 공산당 돈이고 알고 받았습니까? 모르고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조봉암이가 나 안 받았다 그러거나 모르고 받았다 그러고 알고 받았습니다 이렇게 시인을 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일조각 사장 한만현 씨가 선생님 그거 맞죠? 알고 받았다고 시인하니까 당연히 대법원 판사가 사형 판결해야 되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김갑수 대법관이나 김세환 대법관은 이승만 박사가 조봉암 씨 한때 아끼고 그래서 위협하다가 저 하와이나 보내서 이승만 박사가 죽이지 않고 미국으로 보낼 거다 그런 생각을 했대는데 형식상은 그냥 사형 판결해도 안 죽일 점에도 조봉암은 안 됐어요. 뭐냐면은 김구 선생 따라 남북 협상에도 안 갔어요. 그런데 또 공산당 만나서 해야 효과가 없다고 안 가고 부산 정치파동 때 신익희 선생이나 조봉암 선생은 이승만 박사가 정권을 더 잡아야 된다면서 전쟁 때 미국 외국 사람들이 또 군정을 실시하는 것보다는 이승만이가 정권 잡는 게 낫지 않다면서 협력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조병욱이는 이승만이 밑에서 내무장관 해먹다 벼슬 떨어진 지 며칠 안 돼서 이승만이 물러가는데 조봉암 씨는 이승만 씨가 편을 들었단 말이에요. 사람이 한두 가지 뭐 실수도 하고 그러는데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택상 씨가 법무장관은 홍진기 찾아가서 조봉암이 살리자고 했더니 홍진기가 써가지고 오라고 그러대요. 즉 대통령도 안 나오고 정치 안 하고 뭐 수탈 없는 정책 그런 거 안 하고 써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영등포구치소 가서 장택상 씨가 조봉암 부의장하고 친해요. 써다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내년에 3.15 선거 이후로 미루고 그러지 말라고 했더니 홍진기가 그렇게 한다고 나서
처당했다면서 장택상 선생 전기 건국과 나의 법은 공직일에는 이름을 안 써놨어요. 당시에 법무장관 이 자식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처벌받은 놈이라고 했다고 그래요. 근데 홍진기 이 사람은 또 온건하고 좀 이런 사람이지 뭐 난폭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자기도 그렇게 빨리 집행될지 몰랐대. 그럼 누가 했느냐? 대검에 강경파들이나 뭐 자유당의 강경파들이 했다 뭐 이런 얘기 있어요. 그리고 내무장관은 최인규 있잖아요. 최인규가 형무소 생활하면서 한 80% 자기 걸어온 걸 쓴 걸 그게 책으로 나온 게 있어. 최인규 뭐라고 하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이승만 박사 나갈 사람이 없다. 나는 고하 송진우 선생을 존경한다. 그분이 확고한 주관을 가져서 존경한다. 그런데 1956년 선거를 보니까 이승만 박사가 연세가 많아서 언제 세상 끝날지 모르고 신익희 선생처럼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가고 이러면 그때 조봉암이가 나는데 이 공산주의자 조봉암이가 합법적으로 정권 잡고 이거 야단이다. 그래서 이기분이가 건강이 좋지 않고 그렇지만 하여튼 내가 나서서 또 해서 부정선거 아니야 뭐라도 해서 내가 국무총리라도 먹고 한번 해보겠다. 최인규는 그따구 소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얘기들 많이 했고 이제 6.25 전쟁 그리고 6.25 전쟁 이제 한국 전쟁 아까 그 얘기는 정치 얘기는 6.25 전쟁 그 얘기를 할게요. 6.25 나기 전에 해성 송악산 전투에서 일사단장이 김석원 장군 일본군 대자 출신이죠. 연대장이 최병록 중장에서 6탄 11용사면서 거기서 많이 싸우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명태 사건에서 김석원 장군이 일사단장인데 예편되고 최병덕이가 육군 총참모장인데 조장에서 있던데 그 명태 싸움이 뭐냐면 업자들이 명태 같은 거를 북한에서 사오고 미군의 그 자동차 뭐 부속품 이런 걸 갖다 북한에다 팔아먹고 그러면서 육군본부 최병덕이가 승인해줘서 명태 장사한다 이거예요. 김석원 장군이 강직권국이 돼서 이 정신 빠진 놈들에서 이 지금 총 쏘는 대포소 이거 들리지 않느냐 그러면서 야단 치면서 그 명태 그거 다 압수해가지고 부합선대 90kg 먹으라면서 내 밥상에는 상장 한 통합도 올리면서 다 압수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그 업자들이 최병덕이 찾아가서 뭐 돈 없애서 합법적으로 했는데 억울하다고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싸운 거란 말이에요. 이승만 대통령 앞에서 서로 싸우니까 이승만 그래서 자네들 군인 간다고 해서 예편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이제 최병덕이는 뭐 국방장관이는 이범석 장군이고 신성모 장관 찾아가서 나 군수기지 사령관이고 이거도 해달라고 해서 최병덕이가 먼저 다시 군대로 들어오고 6.25 전쟁이니까 김석원 장군이 이제 수도사단장을 맡고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6.25 그러면 6.25 전쟁이 난 어떻게 돼서 6.25 전쟁이 났느냐 이 말이에요. 6.25 전쟁은 자유중국 본토 중국이 장개석 정부 중국이 공산화가 안 됐으면 6.25 전쟁이 안 나지. 중국이 본토가 공산화되고 난 다음에 1년 만에 6.25 전쟁이 났거든요. 공산당 자식들이 신바람이 나서 중국이 공산화되는데 뭐 그냥 미국 정부가 뭐 장개석이 제대로 도와주지도 않고 저렇게 됐는데 한국 같은 나라 이 기회에 차지하면 된다고 해서 자유중국이 공산화돼서 6.25가 난 게 한 원인입니다. 또 하나는 그 미군의 그 로버츠 준장이 이놈이 탱크 부대에서 싸워본 경험인데 한국은 산악지대가 많아서 탱크 필요 없다 그러고 이놈들이 헛소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편돼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6.25가 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쟁 나오니 엑슨 국무장관이 1950년 내셔널 클럽에서 한국을 극동방어선에서 제외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용할 것기도 하고 용할 것기도 한데 하여튼 그렇게 하니까는 한국을 극동방어선에서 제외한다는 얘기는 미국은 전쟁을 하면 일본하고 필리핀은 도와주는데 한국하고 대만은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불러온 뭐 유임설 뭐 그런 말도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이 난 원인이 또 먼 원인으로 치면은 그 장항량이라는 장장군이한테 장항량이 자식이 서한 사건을 일으켜서 그때 분위기가 이상해져서 그렇게 된 건데 그때 장개석이 군대가 모택동이 군대 근데 거의 다 전멸하기 일보 직전인데 이놈이 서한 사건을 일으켜서 장개석이 세력이 점점 이렇게 되고 모택동의 세력이 커지고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김구 선생이나 김규식 박사 같은 임정주의들이 이승만 박사 도와줬으면 좋은데 이 양반들이 이승만 박사 편을 들고 북한 편을 남북 협상을 하고 보니까 그것도 봤을 때 공산당들이 봤을 때 그때 우리 서울에 이승만 박사 적극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 뭐 중간파, 남북협상파 뭐 이런 패들이 더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있고 그렇죠. 또 전쟁 그때 이제 또 그리고 아이젠하워가 망쳐놓은 거예요. 미국 대통령을 지낸 아이젠하워가 1948년에 미국 49년 미국 육군 참모총장이었는데 미국 합동 참모본부에 1급 전략가들이 모였는데 미 육군 참모총장, 미 육군 원수 아이젠하워, 미 해군 참모총장, 미 해군 원수 니미츠 제도, 미 공군 참모총장 스파츠 대장, 미 합동 참모본부 의장 레이리 원수 이런 1급 전략가들이 모였는데 아이젠하워가 한국은 극동에서 미국으로 왔을 때 전략적으로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트루만 대통령한테 그렇게 보고했다. 도와줄 가치가 없다고 소개했답니다. 그 메가더 장군 그 극동사령부에서는 전쟁 나기 일렀는데 계속 전군을 보내가지고 중공의 인표 군대가 남북 복권성에서 만주로 이동하고 1950년 6월달에 전쟁이 날 거다. 그것까지 메가더 사령부에서 미국 국무성, 미 국방성에 날리는데 거의 무용지물이 됐어요. 왜? 미 UPA 통신사 사장 휴베리스는 미국이 전쟁이 날 걸 몰랐던 게 아니라 관심이 없었던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한국 전쟁이 났는데 왜 우리나라가 어떻게 돼서 공산화가 안 됐는지 6.25 전쟁 난 지 나서 3일 만에 우리나라 군사력이 80%가 날아가 버렸어요. 근데 공산화가 안 된 원인은 첫째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 생활을 40년에서 미국의 메가더 원수고 미 국무성국은 떨레스 같은 철저한 반동주의자하고 친해서 그냥 반대로 끌어들여서 공산화가 안 됐다고 하죠. 그거는 내가 존경하는 이시영 부통령이나 중국 통일 신익기 국회의장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승만 박사가 메가더 장군을 전쟁 난지 나흘 만에 영등포 방면 시사로 깨고 일주일 만에 미군이 부산에 들어오고 10일 만에 미군이 스미스 부대, 중령 부대가 오산에서 공산군하고 싸우고 그렇게 친족하게 한 거는 이승만 박사하고 메가더 장군은 어떤 관계냐면 이승만 박사가 33세 미국의 조지 워싱턴 대학 다니고 메가더가 육군 소령에 있을 때 워싱턴에 있었을 때 그때부터 알아요. 그리고 메가더 장군 장인이 이승만 박사와는 단체 이사를 맡아서 알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떨레스 미 국무성 교문 이 사람이 아이젠하워 때 미국 국무장관이었는데 아주 철저한 반국주의자. 이 사람은 이승만 대통령은 조지 워싱턴 대학 나오고 하버드 대학원 나오고 프린스턴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자료담에 보면 이승만 박사가 철학 박사 국제정치학 박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떨레스 그 미 국무성 고문 이 사람은 프린스턴 대학을 나오고 조지 워싱턴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하고 조지 워싱턴이나 프린스턴 동창관계란 말이에요. 때 떨레스가 6.25 났을 때 의정부 방면 식사에서 칠사단장 유재용 중장의 이제 브리핑을 청취하고 국회에서 연설을 했는데 38선 금강이 평온하다 이거예요. 일본 동경했더니 전쟁 났더니 떨레스 국무장관이 직접 미국 트루만 대통령한테 정보 지급 편지 보내고 전화를 하면서 야, 지금 한국군이 이 지경이 됐는데 그대로 공산하는데 미국 군대 동원을 하려면 3개월 걸리는데 국회 동의받으려면 3개월 걸리는데 이러지 말고 트루만 대통령이 직접 출동명령 즉시로 내려야지 한국이 보존될 수 있다고 해서 즉시로 출동명령을 해서 한국을 붙여놓은 거죠. 그래서 그 떨레스가 아주 큰 역할을 해요. 그리고 메가더 장군이 원자탄을 사용 안 하고 남북 통일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16가지 제시를 했어요. 그러면서 대통령 당선자인 아이젠하워한테 이거 갖다 보여주라더니 떨레스가 그때 미 국무성 고문하다 아이젠하워 때 미 국무장관 되거든요. 장군 이건 무언가 아주 새로운 얘기인데 그날 이것 때문에 통일이 됩니다. 근데 아이젠하워는 적당히 휴전을 하든지 메가더 장군 말을 안 들을 겁니다. 그래서 나 같으면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떨레스가 그런 말을 했어요. 떨레스는 우리나라 사람한테 아주 고마운 사람이죠. 떨레스 그 사람은 자기 할아버지도 미국 국무장관, 떨레스 본인도 미국 국무장관, 외곽의 통일도 미국 국무장관이 나온 아주 명문 집안이에요. 떨레스 아들은 목사고, 떨레스가 국무장관을 하다가 아이젠하워 임기 끝나기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떨레스 밑에 국무차관하던 크리스찬 A. 허터가 하버드 대학교 미술학과 나오면서 그 사람이 국무장관하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6.25가 나는데 공산화가 안 된 거는 이제 그 메가더나 떨레스 같은 그런 반공주의자고 이승만 박사가 친한 게 공산화가 안 된 거고 또 하나는 6.25 전에 우리 군대가 10만 명인데
이거 뭐 제주도에서 공산당 반란 사건 나고 여수 순천에 공산당 반란 사건 나고 경상도 대구에서 군인들이 1차, 2차, 3차 반란이 있고 대구, 마산, 광주에서 반란이 난장판이거든요. 근데 얘네들 반나 무슨 뭐 이승만 박사가 친일파 수청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럴 형편이 아니에요. 나라가 그냥 뭐 그냥 이렇게 되느냐 뭐 망하느냐 하느냐 그런 판국이란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때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한국군을 만든 미군의 아고 대령 시아편이 대령한테 아니 한국군 만들어서 전부 빨갱이 자식들 양산에 이게 뭐야. 그래서 군인들 빨갱이들 속아내라고 했다고. 그래서 유구본부 정보국장 백선엽 대령, 정보과장 김한림 소령, 정보주임 특무대장하던 김창룡이가 나서서 4,749명의 좌익사상을 가진 그 장교부 사병들 몇 놈들은 총살하고 군대에서 500기고 내쫓았다고 해요. 그리고 5,500명이 남아 있었는데 그 놈들도 좌익인데 팽기니까 도망쳤어요. 그러니까 10,000명을 속아냈어요. 6.25 전에 군대가 10만 명이 있는데 6.25 났을 때 9만 명. 이거 속아내지 않았으면 전투를 치를 수가 없어요. 백선엽 장군도 뭐라고 했냐면은 이걸 속아내기는 다행이지 우리 군대가 히틀러 군대나 스타린 군대처럼 저번 때 떼져서 집단적으로 항복한 적이 한 번도 없단 말이에요. 공산군하고 싸우면서 일진일대 거듭면서 후퇴되고 격파되고 격퇴돼도 아군 계통에 다른 군대 찾아오고 자기 군대 찾아오고 공산군하고 또 싸웠지 집단적으로 떼져서 공산군대 항복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이거 김창룡이가 빨갱이 장교 사병놈들 속아냈기 때문에 이게 김창룡이 공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상검사 오제도가 그 양반이 아주 용감한 사람인데 남로당 부위원장 홍민표를 잡아들여서 남로당원들 4만 5천 명을 잡아서 전향시켜버렸어요. 남로당을 아주 와해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박헌영이가 뭐 김일성 군대가 서울만 점령하면은 남로당 20만이 들고 그러니까 부산까지 내려갈 필요 없다고 큰소리 쳤는데 오제도 검사가 남로당 부위원장 홍민표 잡아서 4만 5천 명 이상 그 좌익배들을 전향시켜서 뭐 보도면서 아주 돌려놔버렸다. 이게 흔들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산화가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이승만 박사가 재빨리 농지개혁을 단행했어요. 미 군정 때 하려고 했는데 이승만 박사가 자기 업적으로 하려고 놔두라고 했다가 신속하게 농지개혁을 단행해서 6.25 나기 3개월 전에 농지개혁을 단행했던데 북한에서는 이 자식들이 농지개혁은 그 경제권이 없어요. 근데 이승만 박사 농지개혁을 했거든요. 근데 6.25 때 이제 공산군들이 왔단 말이에요. 이놈들이 뭐 농지개혁을 했더니 우리 국민들의 80%가 그때 농민이란 말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이승만 대통령이 농지개혁한 거 우리가 만족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공산화가 안 된 게 공산당 놈들은 서울에 와가지고 현지 조달을 하는데 강제로 물건을 뺏어요. 그리고 아침에 회의한다고 해서 가면 9시에 가면 쓸데없는 소리고 10시에 오라고 그러면 또 쓸데없는 소리고 그리고 뭐 과일 개수도 몇 개를 지워서 자기한테 보고오라고 그래요. 한 가지로 성신여대 이현희 교수라고 있어요. 1935년생인데 메테르네 세상전대 그 사람이 6.25 때 중학교 1학년 때 집이 부가연동에 사는데 자기 아버지가 경기교중 선생인데 누구나 형님은 다락이나 뭐 마루 밑에 숨고 자기가 중학교 1학년인데 가장으로 통해서 파주에 사는 할머니 집에 가서 이제 쌀을 얻으라 걸어서 간대요. 한강변이나 연세대교를 가는데 거기 갔더니 공산군 놈들이 들어와서 이현이 외할머니한테 쌀 내놓으라고 했더니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줘요 그랬더니 공산당 놈들이 이현이 할머니도 확 떠다밀어가지고 벽에 확 부시가 거기서 피가 나더래요. 그랬더니 이현이가 이거 너무 오지 않소? 그랬더니 이 갓나이 빨갱이 갓나 새끼로서 이거 의용구로 잡아가자고 하니까 공산당 한 놈이 아니 나의 어리니까 나도 이런 식으로 강제로 뺐어요. 그런 식이에요. 그리고 판사 자격이 없는 놈이 옵세트공 인쇄공이 얘 죽여 그러면서 평소 자기하고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들 죽여요. 뭐 장생여관집 뭐 주인도 죽여버리고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인식을 잃은 거죠. 그리고 이제 내가 한국전쟁 당시 이제 의심스러운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수유리 이선교 목사가 국방장관으로는 정례옥 씨하고 싸웠어요. 이것도 자꾸 그냥 재정적인 간첩이다. 책에다 간첩이라고 썼어요. 그랬더니 국방장관이는 정례옥 장군이 당신이 교회 기독교 목사면 성경책이나 더 받지 국방에 대해서 뭐 한다고 그러면서 둘이 싸우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있어요. 6.25 때 의심스러운 걸 얘기를 해볼게 들어봐요. 군인들이 그때는 육군본부가 용산의 전쟁기념관 자리가 아니고 그 한강에 가서 용산 우체국이 있는데 거기가 육군본부였는데 그때 이제 건물 낙성식 하는데 군인들이 1차, 2차 댄스 파티에서 술 처먹고 공산党쳐들는데 얘네들이 그냥 난장판이에요. 그때 이영근 대장은 거기 안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댄스 비용 군인들이 1차, 2차 곤드레 만들 술 먹었단 말이에요. 신라 때 그 포석 쪽에서 경혜왕이 술 먹고 그러다 백제군에 침입받아서 죽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댄스 비용, 군 지휘관들이나 육군본부 애들이 1차, 2차 댄스 파티에서 뭐 공산군이 쳐들는데 곤드레 만들어서 이렇게 나가 떨어지고 그랬는데 그 비용을 댄 사람이 특무대장 김창룡이한테 간첩 혐의로 총살된 정국은이가 그 비용을 냈단 말이에요. 정국은이는 내가 직접 만난 적도 있어요. 영성서에서 정국목사장 집에서 형님 하는데 나의 아버지가 저 녀석 저거 공산당 얘기하면 좋아하는데 제 경계하면서 사귀지 말라고 했더니 정국은이가 경성서에서 정국목사장이 자기한테 잘 되다 어느 날 차갑게 되니까 사장님 왜 그러세요? 그래서 내가 존경하는 분이 있는데 자네 가까이 오지 말래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정국은이가 술 한잔 먹고 우리 집에 와서 허 선생님한테 해명할 게 있다고 해서 왔더니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했더니 깨치기 드리지 말라고 해서 안 드렸단 말이에요. 정국은이는 김창룡이가 전쟁 끝나고 죽여버렸죠. 그러고 이게 이제 장병들을 한 80% 70% 휴가를 줬어요. 휴가를 주고 무기 고친다고 80%로 공장에다 갖다 버리고 전방의 사단장들 다 교체하고 의심스러운 게 하나 둘이 아니에요. 그리고 전투 경험이 많은 김홍일 장군이나 이용준 장군이 후방에 있는 예비사단 전방에다 보내자고 했더니 최병덕이가 반대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영근 장군이 병력만 자꾸 보내면 축차 투입하면 병력만 없어지니까 천혜에서 있는 한강에서 시간 끄는 지연작전 통해서 미군 오기를 기다려야 되는 사람이 이영근 장군, 김석원 장군, 김홍일 장군이에요. 근데 최병덕은 덮어놓고 서울 사수오자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강교 끊는 것도 군 주력 부대나 주인용전만 끊고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85%가 한강 밑에 돛담배, 나룻배 그냥 그런 사람들 위협해서 한강 밑으로 간신히 돛담배, 나룻배 타고 국군이 85%가 그렇게 건너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강교를 끊은 그 최창식 공병감이 처형되는데 그 사람을 더 조사해서 이게 복선이 깔렸는데 너무 빨리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 게 있고 또 국군이 퇴각하고 있는데도 뭐 앞으로 진격하고 있다고 허위 방송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승만 박사가 비판받는 게 군인들은 동요하지 말고 싸우라고 했단 말이에요. 또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국방부 정원국장이었던 이성근 대령 나중에 준장까지 이성근 씨는 뭐라고 하냐면 그건 이승만 박사 잘못이 아니고 국방부 정원국 장교들과 아나운서 잘못이라고 해서 그런 방송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정부가 수원이나 대전에 내려갔는데 그 녹음 방송을 들려줘서 우리 국민들한테 피해를 줬다고 잘못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된 게 육군본부에 있는 사람이 전부 다 이북 사람들이에요. 최병덕이가 평안도 사람, 전임 그 참모부장하던 정일곤이도 함경도 사람, 또 참모부장하던 장도영이 평안북도 사람, 또 김백일이라는 사람 또 이북 사람, 강문봉이 작전국장도 함경도 사람, 작전국차장 박이망이도 함경도 사람, 정보국차장 오정원이도 평안도 사람, 이영근 장군은 충청도 공주 사람인데 어떻게 육군부에 다 이북 애들이냐 이거. 이영근 장군은 그것도 좀 의심스럽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김효석이라고 있어요. 신동모각국에서 내무장관은 김효석이가 있는데 그 사람은 내가 봤을 때 좀 정체불명한 사람인데 김효석의 첩이 거물간첩 이중업이의 여동생이에요. 그리고 국방장관 신성무 아들이 뭐 남로당이가 인민당원인데 그 소령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 육군본부의 공군의 정보국장 김현진 소령, 경리국장 이월준 소령이 행방불명이 됐어요. 그리고 그 운영궁에서 모여서 그 백선엽이 그 일사단의 공병장한테 가짜 위장 결혼식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해군의 소령이 동료 죽이고 배 몰고 북을 간 적도 있단 말이에요. 여기 나와요. 7사단의 공병대장 최정훈 소령은 6월 25일 오전 운영궁에서 가짜 위장 결혼식을 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김인철 대위라고 있었는데 정보계통의 대위인데 나중에 이 사람이 정보학과 교장에서 장군이 돼요. 이 사람은 육군본부 참모부장 김대일이 쏴 죽이려고 그랬대요. 자기가 공산주의 사상 가진 놈 힘들어서 6명 잡아들였는데 김대일이가 걔 조사를 안 하더래요. 그래서 왜 조사 안 하냐면서 험담하고 다녔더니 김대일이가 너 왜 나 험담하고 다녀? 그래서
이 김인철 대위가 자기가 김백일이 쏴 죽이려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내가 경험은 많지 않은데 힘들어서 빨갱이 자식 놈들 몇 놈 잡아들였는데 왜 조사를 안 해요? 조사했으면 얘가 혐의가 없어서 그랬다. 얘기를 해줬는데 아무 말 없어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 그랬어? 그랬더니 그 다음에 김백일이가 스케일을 큰 사람이라서 김인철한테 보고는 안 했대요. 그 다음에 이제 6.25 때 큰 우리 조국이 아주 운명의 중요한 전투가 6.25 개전 초기에 춘천 홍천에서 그때 육사단장이 김정호 대령인데 거기서 6일 동안은 잘 막아냈어요. 그거 못 만났으면요 그냥 공사군이 곧장 수호를 내려면 한강 이북에서 싸우는 군 주력 부대가 다 포위가 되는 거예요. 메가도가 영등포 시착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때 육사단장 김정호 대령, 임부택 연대장 이런 사람들이 공산군이 어디로 들어올 걸 다 알고 준비해가지고 6일 동안 잘 막아냈어요. 그래서 정일본 참모총장이 홍천에 있는 그 육사람들 이제 우리들 다 피난 내려왔으니까 내려오라고 했을 때 그때야 이제 후퇴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육사단은 충청도 음성의 동남리 전투에서 국민학교 김재옥 선생이 저 공산군 놈이 저기서 밥해 먹고 있다고 알려줘서 2,800명을 공산당을 몰살시키고 내려가요. 육사단이 처음에 그렇게 선전했어요. 그리고 한강변에서는 신민당 당수진은 김홍일 장군이 큰 역할이에요. 김홍일 장군은 6.25 때 사단 정도의 병력을 지휘했던 유일한 경험을 가진 장군이에요. 그냥 거의 아니 괜찮아.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가 시민 어마어마하게 하는 게 많이 나와 있는데 양쪽이다 따뜻해 수고를 딱 하지. 그래가지고 김홍일 장군은 그때 이제 사단 정도의 병력을 지휘했던 사람은 우리나라에 그때 3명이 있었어요. 영친왕 이은전하가 일본 육군 중장이라서 동경에서 2.26 반란 사건 진압부고 사단 병력을 지휘해본 경우이고 한국 사람으로 홍사익 장군이 필리핀 보노수용을 소장하다 전범으로 처형됐는데 그 사람이 사단 병력을 지휘했고 이제 국내에서는 홍사익 장군은 1947년에 처형되고 영친왕은 일본에서 한국에 올 형편이 아니고 그러니까 6.25 때 일개사단 10,000명을 지휘해본 유일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 김홍일 장군이에요. 이 양반이 중국의 귀주성 군관학교 나오고 중국 육군대학 나오고 아주 장개석 총통이 무척 아끼는 분인데 중국에서 그 상고회전 전투를 지휘해서 중일전쟁에서 아주 중국 이름으로 왕룡 장군에서 아주 명장의 반열에 들어선 사람이에요. 김홍일 장군이 그 유재영 장군의 7사단의 그 패잔병들 뭐 2사단의 패잔병들 그냥 뭐 다리 놓는 공병장교 고지동원에서 일주일 동안 한강에서 시간 끄는 지연작전을 펼쳤어요. 큰 역할을 그래 큰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김홍일 장군이 그 일주일 메가도 장군이 3일을 견뎌야 된다고 그랬는데 7일 견뎠어요. 그래 경험이라는 게 중요해요. 그 백선엽 장군은 내가 존경하는 분인데 큰 실책을 했어요. 이런 말하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이제 최병덕이가 6.25 때 34살이에요. 김홍일 장군은 53살이고 백선엽이는 30살이에요. 최병덕이가 김홍일 장군한테 대선배님 백선엽이가 미숙한데 일사단에 가서 작전지도반장 자격으로 코치해 주세요. 그래서 김홍일 장군이 그렇게 해야지. 그러면서 육군 참모총장진은 민기식 대령을 대동하고 일사단이 그 문산에 있었는데 그 봉인천 가서 백선엽이 칭찬을 해주고 난 다음에 얘야 지금까지 잘했는데 적군이 삥 돌아서 김포반도를 점령하면 일사단이 포위될 염려가 있으니까 2월 27일 안으로 빨리 병력을 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백선엽이나 김정권 연대장이 말 안 들었어요. 뭐라고 하냐면 직속상관인 총참모장 최병덕 소장 명령 없이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김홍일 장군이 내가 방금 최병덕한테 위임받아서 너희 부대가 미숙하니까 코치해 주라서 왔는데 내 말 들어라. 이럴 때 경험자나 선배 말 들어야 돼. 들어. 그랬더니 안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는 백선엽 씨는 뭐라고 하냐면 공산당들 별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공격하니까 걔네들도 밀린다군요. 그래서 무기 다 떨어져서 무기 의도라고 하는데 돌강동에 오니까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백선엽이 병력 13,000명 병력 중에서 다 날려버리고 장거리 있고 박격고 한강 입구에다 다 버리고 곤청 매자루 가지고 50명이 한강을 건넜어요. 일부는 뭐 연평도, 인천 앞바다, 뭐 군산 앞바다로 다 도망가고 대선배인 김홍일 장군 말하면서 백선엽이가 아주 다 잡쳐놓은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지휘관들 뭐 증언도 듣지만 지휘관들하고 따지고 싸우기도 해요. 내가 백선엽 장군이나 김정은 장군한테 왜 대선배인 김홍일 장군 말 안 들어서 그러냐고 했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잖아요. 백선엽 장군이 30년 전에 이래요. 일본 군대에서는 상관 말 안 듣고 총살되기 때문에 최병덕이가 명령해서 말 안 들었다고 그래요. 30년 전에는. 그러더니 20년 전에는 뭐라고 그러냐는지 이래요. 군대에서는 사단장이 제일인데 왜 우리가 외부에서 오는 사람 말을 들어 외부에서 오는 사람 말 들어서 실패한 일이 많지요. 이런 소리래요. 백선엽이나 김정은이가 똑같은 소리래요. 그러더니 10년 전에는 또 뭐라고 하냐면 김기도 김홍일 장군 말에 맞는데요. 다시 가서 최병덕이한테 뭐 명령하려는 뭐 글 하나 써가줘요. 그러면 어깨 이런 식이에요. 그러고 내가 김정은 그 백선엽 장군 밑에서 연대장 지내고 별들 소장 오르자마자 예표는 김정은 씨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나라에서 내가 훈장도 제일 많이 받았고 평양 탈환도 내가 제일 처음에 했고 우리나라에서 야전 경험도 제일 많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김홍일 장군을 비판해요. 그 사람은 중국군인데 중국군은 도망이나 치고 도망치는 노하우는 있겠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김홍일 장군이 중국의 상교회전에서 큰 전투 치르고 중공 국방사 임표가 평양관 전투에서 크게 이겨서 중국 사람 체면 세우고 그랬는데 그런 말을 해야지 김정은 씨가 뭐라고 하냐면 상고회전 전투 그런 게 어딨어요. 그래서 중일전쟁에서 큰 전투인데 어떻게 상고회전 전투는 모르느냐. 그리고 내가 김정은 씨한테 얘기했단 말이에요. 평양 탈환을 당신이 제일 먼저 했다는데 7사단의 유재용 소장이 지휘하는 신상철 7사단장이고 유재용 장군이 2군단장인데 그 사람하고 백선엽 장군은 1사단장인데 미군의 밀본 소장하고 지휘받았는데 똑같은 시간에 평양에 진격했다. 그리고 김정은이가 자기가 우리나라에서 야전 경험이 제일 많다고 해서 그건 일본군 대장하고 중국에서 큰 전투 100회 이상 치른 김성원 장군이나 일본군 대장은 이응준 장군이나 김홍인 장군이 그런 말 해야지 내가 무슨 야전 경험 제일 많다고 그런 소리 하면서 당신은 군대 경력이 없어서 사범학교 나와서 그거 했는데 군사영학교로 들어가서 군사영학교로 졸업 못하고 그거보다 후배인 육사 일기생으로 나왔는데 뭘 그따고 소리냐고 내가 그랬어요. 난 갖고 있던 얘기 그대로. 그래가지고 이제 6.25 때 그게 아주 6.25 때 이제 국군이 크게 이긴 거는 양평의 용문산 전투에서 육사단장이 장도용 준장이에요. 5.16 때 그 육군 참모는 장도용 육사단이 크게 이겨요. 오전에 춘천북방 사창리 전투에서 육사단이 형편없이 졌거든요. 그 사람들이 저게가 장군이냐고 이런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뺀프리트 8군 사령관이 장도용한테 귀가는 싸울 용기가 있는가? 그랬더니 싸울 생각이 있는가? 자기가 후퇴하고 그래도 물론 싸울 생각이 있으니까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가지고 뺀프리트 장군이 게리라전 전무관인데 처음에 장도용이도 도망갔어요. 처음에 밑으로 도망가야지 산 꼭대기로 도망가면 포위 되잖아요. 그랬는데 그때는 사단장이 일본도 칼을 가지고 지휘를 해요. 날 따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장도영이가 자살하겠다고 했더니 공화당 원내 총무던 김용태가 이등병 쫄병인데 사단장이 자결하면 주인은 어떻게 살아요? 그러면서 자살하지 말자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했는데 뺀프리트 장군이 직접 지휘를 하면서 그 육사단 그 밑에 이제 하늘에서 석유 휘발유 껴지면서 중공군이 포위하는 지가 하늘에서 석유 휘발유 껴지면서 거기에 불바다면 되니까 중공군이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통로를 열고 그러고 이제 육사단의 송대우 연대장이 중령인데 사주 방어라는 거는 앞에다 가운데다 중점하면서 사방을 잘 살펴가면서 싸우는 사주 방어 전법으로 보급이나 이제 연락이 전혀 안 되는데 거기 20일 동안은 송대우 연대장이 잘 견뎌내서 거기를 지켰어요. 그 송대우 연대장이 우리나라에서 27의 최연소 장군이 됐어요. 우리나라에서 장군이 된 사람은 장창국 장군이 일본 사령관이 된 사람이 27의 별 하나 준 장, 송대우 장군이가 장군이 됐어요. 그래서 육사단이 그때 그러니까 그냥 뺀프리트가 육사단에다 한 10배 이상 포구 비행기 막 지원해줘서 이겨서 중공군이 그때 한 2만 명 죽고 18,000명 그냥 포로가 되고 형편없이 됐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교재로 가르쳐요. 한국군 육사단이 사창리에서 졌는데 어떻게 중공군한테 그렇게 크게 이겼냐면서 교재로 그걸 연구 대상이 돼서 가르쳐요. 근데 그 육사단이 그 여세를 몰아서 화천인데 요새 파라오 얘기 나오잖아요. 중공 오랑캐를 갖다가 물에 잠겨서 죽인데 그 캐로 부대가 먼저 들어가서 길을 열어주고 육사단에서 중공군 한 2만 원 죽여요. 그리고 이제
양평의 그 집평리 전투에서 미군의 프리만 대령 나중에 사성장군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프랑스의 몽클레 중장인데 비올세 중장인데 이 사람이 프랑스 병력이 많지 않다고 그래서 비올세 중장인데 육군 중령복을 입고 싸워서 지휘대에 아주 노련한 사람인데 그 중요한 양평의 집평리 전투에서 중공군을 몰아내요. 그래서 중공군들이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다고 해서 걔네들이 이제 도망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제 국군이 6.25 때 영천에서 유재흥 장군이 2군 단장했을 때 영천에서 크게 이겨가지고 4킬을 진격해요. 그래서 북한의 김일성이가 영천에서 자기네들이 차지했을 때는 가망이 있었는데 영천에서 한국군한테 뺏기고 나서는 가망이 없어졌다고 해요. 근데 유재흥 장군은 묘군도 유신데 유비는 자기 조상들의 무덤이 거기 있대요. 그래서 조상들의 영혼이 도와줬다고 해서 유재흥 장군이 2군 단장이고 별들 소장이에요. 백선엽이는 별 하나 존장이에요. 그런데 그때 8사단장이 이성가 장군이고 연대장이 김용배 장군인데 김용배 씨는 뭐 만주군 관학회나 일본 역사 나온 사람도 아닌데 17대 육군 참모총장 돼요. 그 영천 전투에서 큰 공을 세웠다고 해서. 그리고 이제 한국군이 형편없이 된 게 현리전투예요. 경기도 가평에 현리전투가 있고 홍천에 현리전투가 있는데 그때 군단장이 상군단장 유재훈 장군이에요. 이 양반이 현장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 어떻게 되냐면은 그 오마치곡에 막으면은 빠져나갈 데가 없어요. 근데 처음에 한국군이 거기 지켰는데 미군들이 자기네 관할이라고 해서 한국군 나가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한국군이 우리 관할에서 서로 우리 관할이나 너희 관할에 싸우고 그래서 누가 관할인지 그게 분명치가 않았단 말이에요. 유재흥 장군이 뭐라고 하냐면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는데 내가 걔네들하고 끝까지 싸워서라도 그걸 분명히 했었는데 그렇지 않아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재흥 장군은 그 오마치곡에 거기 막으면 빠져나갈 데가 없어요. 근데 중공군이 거기 오후 5시경에 통과할 줄 알고 헬리콥터 타고 3시경에 왔는데 중공군 자식들이 벌써 새벽 6시에 거기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사단장이 현리전투의 사단장이 누구냐면 최석이라는 사람인데 한경도 사람인데 그 사람이 사단장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야전에서 싸워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셋째 고종사춘영 최호 교수하고 친구예요. 근데 이 사람이 앞으로 진격하려고 뒤로 가게 하고 연대장한테 제대로 지휘 못해서 최석이라는 사람이 사단장인데 거기 그 사람이 연대장인데 그 사람이 사단장이죠. 망쳐놨어요. 그런데 이제 김종호 장군 육사단장하던 저 압록강 초산권 지경이던 김종호 장군이 3사단장 맡은 지 며칠 안 돼요. 사단장이 부대 장악하려면 한 2개월이고 3개월이거든요. 최석이라는 사람이 제대로 지휘 못해서 일을 잡쳐놓으니까는 김종호 장군이 부하들한테 앞으로 나가서 공포탄 쏘니까 안 나가서 막 심판 쏘면서 나가라고 그러는데도 안 나가고 그래서 막 산으로 도망가서 이거 군대가 아니고 군중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 이제 그때 연대장이 월남대사하던 유양수가 연대장이고 손희선이가 연대장이고 육군 참모총장인 정승화가 그때 소령인데 중공군한테 잡혔다가 도망쳐가지고 담벼락에 벽이 있는데 이렇게 돌멩이인데 숨어있다가 어느 민간집에 들어가서 벽 다니는데 숨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3대 정보부장은 김재춘이가 소령인데 나한테 뭐라면 자기가 군수계통의 뭐 소령인데 자기가 뭐 다 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 뭐 사단장도 둘도 연락 안 되고 연대장도 연락 안 되고 뭐 군단장 유재영 장군도 뭐 연락 안 되고 그래서 자기가 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상군단이 형편없이 됐는데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는 박정희 장군이 구사단이었는데요. 박정희 씨가 운이 좋은 거예요. 그 깊은 산에서 박정희 씨가 몸이 아픈데 거기 있으면 죽는 건데 그때 건강해져서 변보석에서 고향 선산에 가 있었어요. 그때 박정희 씨는 무사했죠. 그래가지고 형편없이 됐는데 벤프리트 장군이 야 유재흥한테 그러니까 유재흥 장군이 이게 안 되겠으니까 헬리콥터 타고 떠나니까 군단장이 우리 버리고 떠난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 백선엽 장군은 군단장은 현장에 있어야 되는데 그때 유재흥 장군이 저 현장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벤프리트가 유재흥 장군한테 상군단 그래가지고 현리에서 격파돼가지고 하진구에서 격파되고 또 격파되고 그러니까 벤프리트 장군이 화가 나서 야 상군단 어디 있느냐 있어 없어 거기 없습니다 그랬더니 야 그런 말이야 상군단의 남은 병력은 미 1군단에다 편입하고 남은 병력은 백선엽 1군단에다 편입해서 상군단 해체시켜버렸단 말이에요. 그 유재흥 장군은 제주도 공비토벌사령관에서 평판이 좋고 6.25 개전 초기에 7사단장에서 의정부에서 공이 있고 낙동강전투 때 백선엽이는 벼라나 중장인데 유재흥 장군은 2군 단장하면서 낙동강전투 지휘고 영천전투에서 크게 이겼고 저
압록강 초산까지 진격해가지고 이승만 박사한테 수통에다 물 떠다니고 이런 분인데 그냥 혈리전도 하나 그거 해가지고 안 돼가지고 미군들이 저 사람은 절대로 육군 참모총장 만들면 안 된다고 해서 유재영 장군은 육군 참모차장만 5번 오고 제3대 연합참모총장 실권이었죠. 지금으로 하면 합동참모본부의장하고 일군사령관으로 끝냈던 거예요. 거기서 아주 맞췄어요. 그러면 백선엽 씨가 어떻게 돼서 최초의 사성 장군이 됐냐면 백선엽 씨는 그 후에 이제 대관령전도 강릉이 있는데 그걸 맡게 됐는데 백선엽이 도화가 송여천 장군인데 앞으로 나가더니 송여천이가 안 나가거든. 혈리전투에서 3분단이 다 전멸했는데 자기네 도와준 사람 없으니까 안 나가더니까는 공국진이라고 헌병감 지낸 사람이 백선엽이고 한데 장군께서는 역사에 남는 명장이 되려고 했습니까? 군단장으로 끝나게 했습니까? 송여천이가 우리를 넘보고 말 안 듣는데 명령하세요. 근데 말투가 좀 불손하대. 야단 실내다가 공국진이 야단을 치고 백선엽 장군이 강릉 시내를 가서 이러고 보고 있는데 중공군 자식들이 어슬렁어슬렁 내려오죠. 그래서 먼저 갈게요. 그랬더니 송여천한테 귀가는 나한테 항명할 셈인가? 내 말 들어 안 들어? 그랬더니 들으겠습니다. 그래서 갈겨서 대관령전에서 막아냈어요. 백선엽 씨가.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밀렸으면 원주까지 내가 막아냈고 정일권 씨가 육군 참모총장하다가 군단장하다가 이사단장이 됐어요. 휴전하기 전에 이제 금성전투지인데 정일권이 지휘하는 부대가 그대로 막 중공 오는데 밀리는 거예요. 백선엽이가 육군 참모총장에 대구에 있었는데 8군사령관 케일러 장군이 백장군 육군 참모총장장이 잠깐 놔두고 저기 그 병력이나 물자 많이 보내주니까 금성전투 막아봐야 했더니 백선엽이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막아봐가지고 98%를 찾게 했어요. 그러니까 벤프리트 장군이 그만둘 때 이승만 박사가 벤프리트 장군 외아들이 전투기 조종사로 나와서 행방불명을 했거든요. 내가 벤프리트 장군 소원이 있으면 하나 들어주겠다고 했더니 벤프리트 장군이 소원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한국의 젊은 백장군 별 하나 더 얹어줘요. 그래서 백선엽 씨가 우리나라 최초의 육군 대장이 됐어요. 그랬더니 이영근 대장이나 정일권 장군은 아니 내가 학력이나 경력이나 백선엽이보다 난데 어떻게 백선엽이가 그렇게 되는데 2개월 후에 정일권 대장하고 백선엽 대장하고 똑같은 날에 대장으로 올라갔죠. 예.